제주함이 우리 해군 전력이 향상된다는 증거입니다. 천궁2 이런 기술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공 방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90% 이상이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만에서 우리 방산 요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미국조차 대만에 제대로 된 무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5년에서 8년 정도 납기를 더 기다려야 된다 해요. 미국이 공급해주지 못하는 납기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다. 네, 이번 K방산 이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울산급 배치3 4번 함인 제주함이 드디어 이제 진수를 했습니다. 제주함은 국산 고성능 레이더와 저소음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 성능 개량 소네를 탑재를 해서 대공, 대잠 능력을 강화한 3,600톤급 호위함인데 이번 제주함 진수는 우리 해군 전력 강화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주함이 완전히 새로운 함은 아닌데 이제 우리 해군의 전력이 지금 향상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제주함 같은 걸 호위함이라고 하고 군함은 구축함과 호위함, 순양함이 있는데 순양함은 대한민국이 없고 대한민국의 전투함은 고속정 그러니까 고속함 그리고 호위함 그다음에 구축함이 있어요. 기타 뭐 울산급이라든가 포항급 같은 구형 이 배 함선들인데 이것들을 지금 현재 신형 함선으로 바꾸고 간 와중에서 우리 해군의 주력 함선이 될 게 바로 이 제주함과 같은 이제 호위함인데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공 탐지라고 해서 복합 센서 마스터 이건 하나 시스템이 개발하는 것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지스 레이더나 이지스함보다는 약간 크기는 작지만 처리 능력이 높아요. 왜냐하면 발전된 반도체 기술을 적용해서 뭐 LSM이라든가 우리 천궁2 이런 기술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공 방어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리고 대잠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여기서 이제 좀 그 어려운 이야기인 게 타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선배열 소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잠수함 찾아내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음파 탐지기를 배에만 붙여 있으면 그게 거의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줄을 케이블에다가 음파 수신기를 달고 이걸 몇 킬로짜리 만들어 한 2kg 정도 엄청 길게 만들면 소리를 아주 정밀하게 들을 수 있는 장비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예인 음향 탐지기라 하고 그걸 최신 개량이 지금 여기 탑재되어 있다. 그리고 스텔스 설계라든가 하이브리드 추진 같은 경우는 전기 추진을 좀 넣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랑 비슷하게 된 건데 이게 연비도 높아지고 소리도 조용해서 잠수함이 배를 찾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거의 90% 이상이 국산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출에도 주목해야 되냐면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지 장비 전투 체계 무장 100% 국산화를 달성을 했고 조선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하나오션과 이 건조한 게 아닙니다. 조선소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SK 오션 플랜트라는 곳에서 건조를 했는데 원래 단 2개만 있던 우리 군함 조선소에서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와가지고 지금 무사히 공급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이 세 번째 조선소인 SK 오션 플랜트의 건조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심도 하고 사실 경쟁업체에서는 저가 납품을 해서 덤핑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어쨌든 납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이제 설계 능력이 그렇게까지 완성되었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군함을 만들고 이런 것은 아직 부족한데 이미 설계가 완성되고 이런 것들을 더 싸고 더 좋게 만드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새로운 경쟁자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작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군함 수출했을 때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성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SK 오션 플랜트가 이 저가로 우리 군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납품을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가격은 또 경쟁자보다 싸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시장에 이런 제조함을 수출하거나 혹은 제조함 계열로 해경함정이라든가 개조형 함정을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한번 태국을 다뤘을 때 태국의 호위함 사업에서 원래 하나오션이랑 HD 현대중공업이 싸우다가 갑자기 SK 오션 플랜트가 그동안 침묵을 깨고 나왔다가 이제 전시를 하고 제가 그걸 취재를 했었어요. 이분들이 배 만들고 군함 만드는 데 매우 자신이 있다.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럴 수 있다. 이거에 지금 어필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방산 그러니까 해양 방산에서 이제 군함 수출할 때 고가 함정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 담당하고 이런 중저가 같은 경우에는 SK 오션 플랜트나 한진중공업도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군함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특수하게 일했어요. 이런 중소형 조선소 중에 군함 건조하는 조선소도 방산 수출 그다음에 국내 수요랑 맞춰서 이제 이분들의 매출이라든가 성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획에서 제조함도 중요하지만 제조함을 건조한 SK 오션 플랜트 이것도 한번 신경 써서 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조선 빅3 3사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션 플랜트도 또 약진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하나오션과 레이도스 깁스앤콕스가 공동 설계한 3만 톤급 컨테이너 기반 함정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함정은 단손 수송을 넘어서 PRSM 기반 타격 체계 하이마스 그리고 토마호크까지 컨테이너형 발사대를 운영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수송함 플러스 타격 플랫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그런 함정이네요. 이렇게 결합된 모델이 향후 해전 양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저는 이거 공개하고서부터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 필리 조선소가 대박 나겠다. 두 번째 미국이 드디어 해적의 길로 가는구나. 역봉쇄로 이제 네. 포문을 열었고요. 네. 네. 실제 그래픽은 아니고 제가 AI로 그냥 합성을 한 건데 실제로 디자인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개념을 생각하면 이 컨테이너가 많이 실려 있는데 옆에 보면 배도 실리고 안에 보면 탱크가 실리고 야. 위에는 미사일이 실리죠. 그러네요. 요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게 평소에는 컨테이너 수송을 하는 상선 운용하다가 필요할 때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탑재해서 이렇게 화력함으로 쓴다는데 이 화력함이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막 3조 원에서 10조 원짜리 엄청 비싼 배에다가 미사일을 100발 1000발씩 탑재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상선으로 탑재를 하면 약간 생존성은 떨어지는데 대량으로 탑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수적으로 우세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시 마치 예비군 소집되듯이 이렇게 군함을 쓸 수 있다. 그 미국이 지금 현재 그 상선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요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안 하는데 미국이 물동량이나 이런 데도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적 수송 선박 거의 없어요. 근데 존스법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활동하거나 입항한 게 미국에서 건조한 배 뭐 이런 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게 필요가 없거나 가성비가 너무 안 맞아서요. 근데 만약에 요런 예비군으로 쓸 수 있는 선박을 미국 내부에서 건조를 하고 평소에는 물동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미국 해군이 이렇게 징발을 해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해군이 지금 함정 건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있고 함정 프로젝트 실패하고 있어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다룰 수 있는 건데 미국 해군을 이제 부활시키겠다고 새로 군함을 건조했는데 제조함 제가 앞서 다뤘잖아요. 제조함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없습니다. 대공 미사일도 없고 사명 고정형 레이더도 없고 크기는 비슷한데 음파 탐지기도 제대로 더 안 좋고 근데 가격이 3조 원이에요. 3조 원이요? 제조함의 거의 한 6배 정도 되는 가격이라서 이렇게 되면 미국 해군을 부활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머리를 써서 미국 해군을 부활시킬 수단을 이렇게 한 거예요. 다만 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누가 먼저 생각했냐? 러시아가 먼저 생각했습니다. 러시아가 해군이 부족하니까 상선에다가 컨테이너로 미사일 발사대를 달아가지고 쓰자.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뭐라고 했냐면 이건 테러용 무기다. 왜냐하면 일반 상선이 테러하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에다가 무기 넣고 숨긴 다음에 상선을 위장하는 거 아니냐. 해적질이나 다름없다는데 사실 이걸 따라한 거거든요. 참 이게 오픈 일이지만 실제로 그래서 결국 가능성이 있고 이게 필립 조선소의 핵심 상품이 될 수도 있겠다. 로켓랩에서 스페이스X까지 순도 100% 미국 우주항공 ETF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 신규 상장 우주항공 핵심 기업 집중 투자 코덱스 미국 우주항공 ETF 그냥 상선만 건조해서는 이게 안 되고 그다음 미국 군함 건조나 이런 것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필리 조선소에 건조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뭐 법안 같은 걸 만들어서 요런 배들한테 보조금을 준다. 전쟁 날 때 이제 니네들은 이제 주방위군처럼 주방위군은 원래 평소에는 보험이라든가 자동차 팔면서 영업하시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전쟁 터지면 소집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박에다 미사일 탑재하고 실전 투입하면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저는 그래서 이 하나오션에서 이제 아주 전략적인 결정을 한 걸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이 이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 해상 작전이라고 붙였는데 쉽게 말해서 벌떼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스타크래프트 생각하시면 배틀 크루저 몇 대를 하느냐 캐리어를 하느냐 요 차이예요. 이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서 죄송하긴 한데 쉽게 말해서 큰 배 몇 척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작고 이건 작지는 않지만 싸고
개별의 전투 능력이 낮은 배들을 여러 개에 배치하고 이제 분산시켜 놓으면 적들이 우리 쪽 배가 너무 많아서 어디를 먼저 공격할지 모른다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몇 척이 파괴되어도 남은 배들이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의 그래픽 요거를 표현한 겁니다. 왼쪽이 지금 현재의 미 해군 아주 비싼 이지스함 몇 척 이렇게 집중되는데 아까 전에 그런 배라든가 아니면 무인 함정 같은 걸 이번에 이제 또 다루겠지만 무인 전투함도 건조하기로 했거든요. 이러면 싸고 대량의 배를 여러 개 건조하고 필요할 때 얘들이 서로 나눠서 공격하게 되면 이게 벌떼 전술이 되는 겁니다. 드론이 벌떼 전술이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저는 주목할 만한 뉴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이게 약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요즘 같은 또 막 해역 봉쇄하고 이런 시대에는 저런 또 컨테이너 플러스 이제 하이브리드 이 전투함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그 대항해 시대처럼 돼서 이 배들이 저런 게 돼서 이제 막 그 이란 해군이나 이런 애들이 막 검문하러 오면 컨테이너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날라와가지고 공격하고 자기 방어하고 이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너무 올드 패션 아닌가 대해적 시대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만 농담이지만 걱정도 있습니다. 세상이 좀 어지러워지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폴란드는 3년 만에 K2 전차 180대를 인도받았고 조만간 이제 현지 생산을 또 추진하죠. 그런데 대만이 2019년에 주문한 이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 108대는 이제 7년이에요, 7년. 딱 7년 만에 간신히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7년이라는 엄청난 그 갭이 있다 보니까 이미 이제 좀 구형이 됐다라고 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한국과 이 미국의 정말 이 방산 생산력 차이가 무엇인지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대만이 K 방산에 또 손을 벌릴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대만은 K방산에 손을 벌릴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도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슈이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주변 국가의 반응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단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만의 에이브람스 전차 직접 보고 만져도 봤습니다. 전시회에서 작년에 한번 봤고 이번에는 이제 발사 훈련이라든가 사격 훈련 취재를 할 예정인데 에이브람스 전차가 나쁘진 않아요. 폴란드도 사실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2 전차를 구매한 거는 폴란드도 대만처럼 에이브람스 전차를 구매한 다음에 폴란드는 대만과 달리 K2 전차를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이브람스 전차가 좋은 전차인데 납기가 늦었다는 걸 너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폴란드는 에이브람스 한 종류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그 K2 전차를 같이 수입하는 게 결정했고 그 결과 K2 전차 180대는 이미 다 전략화가 됐는데 에이브람스 전차는 아직도 한 5년에서 8년 정도 더 납기를 기다려야 된다고 해요. 다 완료되려면.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게 간단합니다. 에이브람스 전차는 지금 현재 조립 공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 미국이 쓰는 거 리퍼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리퍼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새로 조립한 것보다 부품 단종된 거 새로 찾고 없어진 거 닦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납기가 늦어지는 거고 여기 같은 상황에서 이제 대만에서 우리 방산 요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어떤 게 있냐면 뭐 훈련기라든가 군사 해군 장비 이번 잠수함도 약간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은 결론적으로 굳건히 말해서 대만과 우리나라는 외교 관계가 없고 동맹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군사 기술 이전이나 수출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적으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미국이 확실히 중국과의 그 처벌주기를 한다 생각하면 미국이 대만 관계법이나 관계 법령을 바꿀 거예요. 미국조차 대만에 제대로 된 무기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대만한테 무기를 공급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고요. 다만 미국이 진짜 중국과의 전쟁을 생각하고 동맹국들 참여를 요구하고 미국이 앞서서 막 대만한테 첨단 무기를 쥐어준다. 그래서 M1 에이브람스 탱크 말고도 왜 전투기 F-35라든가 이런 걸 주는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어느 정도 갈 수 있고 그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이 공급해주지 못하는 납기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근데 거의 없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있는 게 초음속 대함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우리보다 10년 정도 먼저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이제 2036년에 완성되는 FA-50과 KF-21에 장착되는 초음속 대함미사일이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지금 이미 완성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년 사이에 대만과 한국과의 관계가 이제 갑자기 친해져가지고 군사 동맹처럼 무기를 주고받게 되면 그런 걸 주고받을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대만이 드론 강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드론 업체들이 대만과의 협력을 많이 해서 대만제 배터리, 모터 이런 것들 많이 좀 받아올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미국이 이미 시작 좀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대만이랑 좀 관계가 좋아지거나 이럴 필요가 있으면 이런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뭐 지금 생각해서 전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 저는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위협적이고 우리나라랑 이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위협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만은 편을 들고 중국과 전쟁하자 이런 거에 전혀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맹국 입장에서 동맹국보다 앞서 나갈 필요는 없어요.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을 한다고 했지만 군사적으로 해서 진짜 전쟁을 준비하거나 이런 징후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2027년 대만 침공설 뭐 이런 것들을 CIA에서 나온 것들이 올해가 되니까 또 싹 사라졌어요. 트럼프가 중국과 전쟁을 할 의지가 사실 없는 거라고 봐야죠. 이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의 입장이 변화되고 국제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됐을 때는 이제 이걸 추진해야겠지만 아직 그 전까지는 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 할 일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함대공 미사일 해공이 이 말레이시아와 약 1,400억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공은 이 천공 개발 과정에서 검증된 레이더 유도, 비행 제어, 고체 추진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인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이 해공 수출이 동남아 해군 방공 시장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가 이제 동유럽 국가에도 추가 수출이 좀 기대되는 게 바로 이 해공입니다. 해공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한 발에 10억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천공2보다 따지면 그래도 10억 원이니까 많이 비싸다고 이야기하지만 경쟁자 대비 또 이 해공도 절반 가격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출이 됐냐?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의 DSAA 2026에서 말레이시아 국방부랑 계약을 했던데 말레이시아는 이미 호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업그레이드 할 때 어떤 장비를 쓸까 하다가 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산 장비를 제치고 이 해공이 통합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미사일이나 장비 수출할 때 군함을 우리나라가 수출하면서 세트로 수출한 이런 것이 있다가 세트가 아니라 그냥 그 제품 자체의 경쟁력으로 업그레이드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가격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원래 그 한국산 군함 수출할 때 이 세트로 수출하는 거는 이제 국내 업체들끼리 배 만드는 조선소 업체, 레이더 만드는 업체, 미사일 만드는 업체 서로 이야기를 해도 통합하고 이런 것만 검증이 됐다가 전혀 제3자 파트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레스라고 하는 유럽 업체랑 그다음에 해공이랑 이 미사일 통합되는 것이 이 신증됐기 때문에 해외 업체들이 이 해공 미사일을 장착으로 먼저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확대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군함 수출 못 하더라도 업그레이드 사업 시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좀 가능성이 있고 9,400만 달러 약 1,400억 원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계약 당시에 사실 비공개로 공시가 나와서 이게 무슨 계약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밝혀졌는데 굉장히 싼 값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고 다른 대안이 거의 없습니다. 튀르키예라든가 뭐 이스라엘 여러 가지 업체들이 우리랑 비슷하게 중저가 이런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배가 미사일을 공격하는 막는 미사일들을 하는 것들이 있지만 한국이 검증도 됐고 이제 가성비도 좋다. 검증이 됐다는 것 중에 핵심은 이 듀얼 시커입니다. 세계 최초로 듀얼 시커를 쓰고 있는 함대공 미사일이라고 하면 약간 이제 과장된 거는 한데 옛날에 이제 듀얼 시커를 쓰는 함대공 미사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지스함에 사용되는 뭐 스탠다드 미사일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듀얼 시커라는 건 말 그대로 적외선 카메라랑 레이더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가 적을 파악하지 못하면 레이더가 탐지하고 레이더가 파악하지 못하면 적외선 카메라가 탐지합니다. 그래서 적이 막 공격을 할 때 뭐 피해가거나 뭐 스텔스 기술 쓰거나 아니면 뭐 방해하는 여러 가지 뭐 연기라는 거 이런 걸 내뿜어도 정확하게 추적이 가능한 이 신뢰성이 좋다. 이게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다기보다는 검증되고 이제 확실하게 격출할 수 있다. 이게 주목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 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제 천공 다음에 해공이라 해가지고 해공이 앞으로 성능 개량에서 차기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천공을 배에다 실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가 군함이 탄도미사일도 요격 가능합니다. 요거 수요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산 이지스함이 배인데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 미사일 하나가 100억, 300억 뭐 거의 300억까지 갑니다. 뭐 스탠다드 SM3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비싸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배에다가 이제 패트리어트를 장착하는 방안이 원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땅에다가 발사하는 거지 배에다 발사 못 하거든요. 그거를 올해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미국도 스탠다드 미사일이라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패트리어트로 어떻게 좀 해볼까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다른 나라들 수요가 패트리어트 해상형보다 우리 선궁의 해상형 뭐 이게 함대공 미사일이라고 2라고 합니다. 미래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요거에 유럽 국가들이 주로 썼던 방법인데 이제 한국이 따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럽 국가들이 원래 아무 장비나 아무 군함에나 다 이제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걸 수출해서 조합을 시킵니다. 뭐 레이더는 영국산, 미사일은 프랑스산, 어뢰는 한국산 이런 조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들이 다른 나라랑 그 장비랑도 잘 호환성이 있다라는 증명된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미국이 주독 미군 이거 줄인다는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5천 명 정도 감축한다. 최근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주요 나토국에서 미군을 계속해서 줄일 계획인데 그러나 이 주한미군에는 뭐 병력은 차치하고요. 최신 무기들이 속속들이 지금 설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최신 레이더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해당 레이더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제 그 주한미군, 주동미군 감축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한국도 감축하고 싶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바빠서 잊어버릴 것 같아.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5만 명이 파병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2만 5천 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숫자가 이렇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밑에 사람들이 5만 명에서 감축하려 해서 지금 2만 명을 줄였습니다 하면 속을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요 주한미군 감축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체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줄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건 있어요. 병력을 더 투입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몇 년째.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에다 병력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이 센티넬이다. 센티넬은 뭐 엄청나게 큰 레이더 이런 건 아닙니다. 한국으로 치면 대포병 레이더랑 국지방공 레이더를 섞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포탄과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말고도 드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만든 신형 레이더를 할 수 있고 이 핵심은 평택 주한미군 기지를 전쟁 시작 첫날을 어떻게 잘 방어할 수 있는가. 이게 주안점이 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탐지거리 200km, 동시 추적 목표 200개 이상, 그리고 스텔스 순항미사일, 헬기, 박격 포탄, 드론을 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2023년에 개발 완료돼가지고 올해부터 전력화된 아주 최신형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박격 포탄이라든가 이런 그 포탄을 25m 오차로 날려낼 수 있으니까 북한이 포를 쏘면 어디에서 공격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무기들을 배치한 이유는 미군이 결론적으로 주한미군을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오바마 때 만든 거긴 한데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한 건데 그렇다 해가지고 중국 견제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한국과 이제 인도 그다음에 싱가포르, 호주까지 이런 이 중국 포위망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한국의 역할이 필수적이고 무엇보다 평택 주한미군이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력 투자 자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지 않지만 이런 방어용 무기들은 충실히 늘어날 수 있고 요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 왜냐? 평택이라든가 일부 지역을 방어하는 데 많이 쓰이긴 하겠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어에도 도움되고 가령 평택의 삼성전자 공장이나 팹 같은 것들을 그것도 이제 사실은 주한미군이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미에 있는 LIG 넥스원이라든가 하나시스템의 천국 만드는 공장 사실 그것도 성주 사드 근처에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아요. 이런 걸 생각했을 때 한미연합으로 보호를 하는 게 아직은 필요하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하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가 있는 거다. 그 둘 다 이제 그 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희생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호 지금 윈윈하는 것이 주한미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생존력 향상과 그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신무기 체계는 계속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력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대신에 이제 무기 체계는 확실히 앞으로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다만 이제 병력도 많이 오면 좋긴 하고 우리도 이제 병력이 부족하니까 한데 미국이 현실적으로 이제 좀 신경 쓸 수 있는 여유에는 제한이 있다라고 정리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미 육군이 하나 디펜스 USA와 손을 잡고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속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 USA는 최근 미 육군과 K9 자주포에 58 구경장 포신을 통합하는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는데 미국이 이 하나 디펜스에 손을 내민 까닭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포를 정말 못 만듭니다. 아 그렇군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술력 이런 게 발전되고 이랬었는데 어떨 때 못 만들었냐.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났을 때 그때 당시 그 국방부 장관 럼스페드는 미국은 사실 포병 화력에 대해서 별로 필요 없다면서 대규모 포병 예산 프로그램 삭감했습니다. 그때 크루세이더라는 자주포가 이제 개발이 추수했는데 이 자주포가 어느 정도냐?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20년 뒤에 나오는 이 K9 A2랑 동급이었어요. 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한국의 포병 화력 최고다 막 이렇게 하는데 미국 20년 전 기술인데 다만 미국은 20년 전에 그 개발에 때려치다 보니까 이제 그 능력이 실증되어서 이제 치고 올라온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이제 포병에 재능이 있었다기보다는 우리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안 쉬고 계속 연구 개발했는데 미국이 거의 중단돼서 해외의 기술력을 들여와 가지고 자주포 기술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이 계획이고 CRADA 협력 연구 개발 협정 이거는 어떤 거냐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제 신형 자주포를 만드는 사업 ERCA라는 게 취소돼서 해외에서 플랫폼을 들여다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하겠다는 거고 경쟁자로 독일의 PZH 경쟁자도 이 계량을 받고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자주포 시장을 한국이 잡느냐 독일이 잡느냐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사업이 나온 게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궤도 무한 궤도를 사용한 건데 바퀴를 사용하는 자주포 사업도 따로 있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또 경쟁을 합니다. 이 사업에서 이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거의 10조 원 이상의 수주가 예상되고 이 미국이 사양을 우리나라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가격도 많이 비싸져요. 네. 그리고 사거리 연장 요구가 크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이 미국 수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포병 기술도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70km 사격으로 이제 되는 K9 지금 현재 40km거든요. 근데 현재 최신 기술로는 55km까지 늘어났는데 이 70km까지 늘어난 또 새로운 종류의 포탄과 58 구경장이라는 새로운 포가 필요합니다. 이 58 구경장이라는 거는 자주포가 155mm거든요. 네네. 포신의 길이가 155 곱하기 52면 52 구경장, 58이면 58 구경장. 그래서 깁니다. 근데 이 길게 만드는 게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포라는 게 휘어지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길어질수록 이게 휘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정밀하게 내부에 나사를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 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금속 기술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독일이 사실 더 앞서 나가고 우리가 열심히 치고 가는데 그 제가 그냥 단순히 취재만 하는 게 아니라 학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신 분들은 가끔 저 얼굴 보면 깜짝깜짝 놀래거나 이러시는데 연구에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기술을 좀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이런 금속 가공 기술에서 굉장히 우리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협력 연구 개발 협정 이게 잘 될 것으로 보이고 잘 되면 이제 K9 자주포의 미국 진출이 정말 성공할 수 있겠다. 하나 디펜스는 또 이걸로 위해서 미국 진출용 버전을 또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K9MH라는 자주포가 있는데 이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차륜형 자주포로서 네네. 바퀴를 달리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미국 현지에다 공장을 또 짓겠다고 지금 추진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 10조에서 이상 뭐 잘하면 20조까지 추가 수주 노릴 수 있어서 이 사업도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말 미국까지 이렇게 또 진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를 진짜 K9 자주포가 다 진출하는 네. 그런 기업을 토할 수 있겠네요. 네. 진짜. 다만 이제 앞서 제가 크루세이더 이야기를 조금 해서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 아시는데 미국이 기술이 처져가지고 한국 기술을 이제 수입하거나 한국산 자주포를 수입한 게 아니라 만들었다가 포기를 하고 이제 잊어먹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몇 개 많고 그런 것 분야에서 우리가 또 진출을 해나가면 우리 K방산의 성장이 또 계속될 수 있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또 전쟁 이슈, 방산 이슈 알아봤습니다. 네, 뭐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지만은 이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 무기들의 무수성이 잘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수출 활로가 잘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특파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